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투기자본을 감시한다는 시민단체 대표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로스타를 끈질기게 비판을 했지만은요, 먼저 뒷돈을 요구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율 배반에 질린 단체는 대표를 파면했습니다. 노동개혁, 올해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노사정위원회에 정부 당국에서는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를 대신 보내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노사정위에 노동 현안을 무겁게 맡겨놓은 것과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죠. 돈도 없는데 뭘 해주겠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어린아이도 믿지 않습니다. 이율 배반이니까요. 증세 없는 복지 논란,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여당마저도 연일 청와대에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이율 배반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야구의 도시 부산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지난해 7위에 그친 데다가 구단 선수단을 CCTV로 사찰하는 그런 파문이 있었죠. 그래서 팬들은 1인 시위와 삭발투쟁, 이런 소비자 운동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부산 시민들이 자이언츠의 주인이 되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롯데자이언츠 시민구단 전환 추진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수익 공유형 모기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저희도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봤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3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관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 논란을 직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로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1952.84포인트, 마이너스 9.9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600.81포인트, 플러스 2.58포인트, 600포인트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양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1000억대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183억대 매도를 보였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기관은 그 대신에 거래소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도를 이어간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별히 엔터주들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조정을 가져온 코스피 시장에서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유가가 단기간에 8% 급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유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좀 약세를 보인 부분이 좀 답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민감 섹터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화학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정유주들도 일정 부분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오늘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유가 하락이 발단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금 대세거든요. 네. 네, 어제 보시면 이제 중국도 장 마감하고 저녁 때 지준율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뭐 호주도 금리 인하했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는 금통위에서 우리 시장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생각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바꿔놨습니다. 오늘 보신다라면은 은행주들이 급락하는 모습들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뭐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장 초반에 약세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건설주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후장 들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GS건설,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플러스로 반전된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현대산업과 대림산업은 오늘 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주들이 금리에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코스닥은 600시대를 맞았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종가가 어떻게 보면 600인데요. 좋을까요? 예. 네, 일단은 이걸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오르는 상태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좀 많이 갔던 종목들보다는 좀 많이 쉬었던 바이오 섹터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섹터를 워낙 좋으니까 헬스케어 섹터들, 그다음에 특히 엔터주들이 많이 쉬었었는데 엔터주들이 좀 오늘 강하게 올라주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CJ ENM이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신규 상장이긴 하지만 FNC 엔터 또 오늘 상당히 6% 정도 급등을 했고요. 뉴라는 종목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주 그다음에 게임주 일부가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네. 그동안 좀 쉬었던 바이오주들 중에서 메디포스트는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소외되었던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이 지수의 상승 원인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그러면은 좀 이런 매수세라든지요. 네. 시장을 올릴 만한 기운은 더 들어올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그닥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시장도 자금력이 좀 한계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지만 투신권이나 사모펀드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뭐 지금 나오면서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거래소 쪽으로 옮겨가면서 코스닥이 또 다시 일정 부분 비워진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또 연기금이 코스닥을 공략하면서 들어오거든요. 투신권이랑.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계속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어차피 지수보다는 좀 종목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가면 코스닥이 그냥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코스닥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더 많이 빠진 이런 종목들 쪽으로 저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네. 코스닥에서 종목 선정하실 때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들의 좀 흐름들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복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인데 네. 지금 복지 증세 논란이 뭐 거의 그 논쟁이 그 최정점에 지금 와 있죠. 그렇죠. 물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온도차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물꼬는 좀 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 수준 네. 또 복지 수준. 은 네.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제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부분 복지 예산 지출이 되겠죠. 이게 GDP 대비 얼마를 차지하는가 봤더니 10.4%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OECD 국가들,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OECD 국가 28개 조사 대상국 중 가운데 28번째. 꼴찌네요. 최하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모든 나라 통계가 지금 다 있는 건 아닌데요. 2013년에는 32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32개국 중 이 32개 나라 가운데 칠레가 꼴찌고 우리나라가 31위였거든요. 네. 이번엔 이제 칠레 같은 몇몇 나라가 이제 빠지면서 아무튼 28개 나라만 해봤더니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입니다. 물론 이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난 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4.8%밖에 안 됐어요. GDP에서. 그러다 2010년에 9%가 됐고 2013년에 10.2%, 또 2014년에 10.4%. 그래서 뭐 빠른 속도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OECD 평균이 21.6%니까 OECD 평균의 지금 절반 이하에 불과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려 31.9%, 핀란드가 31%,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슬로베니아가 23.7%고요. 헝가리가 22%입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도 16.3%. 미국도 사실 복지망은 굉장히 느슨한 나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미국도 19.2%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이 네. 얼마나 낮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인가요?
역시 이제 그 부분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를 이제 합쳐서 예. 세금만 따지면은 GDP 대비 세금만 따지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세부담률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각종 사회보험,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이거를 이제 세금하고 사회보험료에서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게 24.3%로 역시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8위,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네. 국민부담률은 2008년에 24.6%인데 오히려 뭐 그 사이에서 계속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그 수준에서 거의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세금도 좀 덜 내고 예. 복지도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취약한, 그러니까 저부담 저복지 이 상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얘기 나오는 것이 뭐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된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통계가 무조건 복지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어차피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복지 때문에 결국은 재정위기라는 큰 폭풍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일단은 늘린다는 대원칙하에서 과연 어느 쪽에 늘려야 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될 것이냐, 그야말로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선발적인 복지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나오면은 그때 이제 이 세금 부분에 대한 얘기도 또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올린다면은 뭐 소득세만 올리느냐, 법인세도 네. 성역이 아니다라는 말이 새누리당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법인세가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또 당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일 올리기 쉬운 세금이 법인세인 건 맞습니다. 네. 뭐 법인세는 이미 이제 MB 정부 시절에 한번 낮췄기 많이 때문에 내렸으니까요. 예. 다시 올려놓는 건 사실 어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조세 저항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이제 경쟁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뭐 너무 높다 그러면은 외국 자본이라든가 이쪽에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적고 세금이 싼 나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또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만 아무래도 올릴 경우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산층 서민보다는 부유층에 대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세수 막상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소득세는 많지 않은 또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부가세를 그렇다면 올릴 것이냐, 그럴 경우에 그다음에 부가세라는 것은 전 국민이 모두가 적용을 받는 네. 거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일본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후퇴를 가져왔죠. 굉장히 내수를 얼어붙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참 힘든 문제입니다, 사실은. 연말정산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상 서민들의 주머니 좀 털어간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부자들 소득세는 좀 올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그거는 단순한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소득세를 올린다면 당연히 부유층에 대한 네. 그 소득세를 더 부과해야 되고, 과연 그럴 경우에 이제 부유층은 어디까지 보느냐가 또 논란이 되겠죠. 그렇겠죠. 예. 과연 이 연봉 요즘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연봉 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정도까지도 그러면 예컨대 연봉 1억이 10년 전에 1억 개념하고 지금 1억 개념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전에 5천만 원하고 지금 5천만 원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차를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증세 없는 복지 네. 이런 식으로 딱 가둬놓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의는 뜨겁게 예.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정치권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증세와 복지 논란도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더 미룰 수는 없고요. 네. 근데 항상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수백 년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게 증세 문제거든요. 예. 증세냐 감세냐인데 이것도 사실 딱 어느 순간인가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 정당이 자기 입장을 내놓고 네. 그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아마 또 정상적인 민주주의 또 이 선거 과정 이런 네.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해외 네. 직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걸로 마약 사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이 관세청이 작년에 그 마약류 밀수 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1,500억 건 상당의 마약류가 이제 압수가 됐었고, 네. 전년 대비로 이제 금액은 62%, 뭐 중량은 한 71kg이라고 하는데 54% 정도 늘어났는데, 종류별로 보면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네. 이 메트암페타민이 가장 많았고요. 이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이 50kg 정도가 작년에 적발이 돼서 압수가 됐는데, 네. 이거를 국민 16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50kg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근데 이 입수 경로를 보니까 네. 보통 이제 그 항공 여객객,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이제 가장을 해가지고 숨겨 들어오는 경우가 뭐 제일 많긴 했습니다만, 최근은 요즘 그 해외 직구로 활용이 되는 특송화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이 두 번째로 이 마약 입수 경로로, 마약 수입 경로로 악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머리들을 어떻게 써야지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리하다고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야구의 도시 부산이 뿔났습니다. 지난해 롯데 자이언츠가 굉장히 그 성적도 부진했고요. 또 구단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롯데 자이언츠가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부산 자이언츠로 가자라는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사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신 롯데 자이언츠 시민구단 전환 추진위원회 준비기획단 쪽을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동물병원에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좀 잘 보시면 돼요. 뭐 별 이상은 없어요? 네, 귀는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정기적으로 잘 닦아주시고. 둘 다? 네. 네, 그러면 그 동물병원 관계자 선생님하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어떤 동물 진료를 많이 하시나요? 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소형견 애들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일부분 고양이들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그 초진료비는 한 얼마 정도예요? 초진 비용은 강아지의 증상이나 종류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병원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는지요? 진료비는 항목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대동소이한 수준이고요. 그 병원마다 또 진료의 상황마다 검사와 처치가 항목별로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느냐, 몇 가지가 더 빠지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진료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와 처치가 항목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동물병원에 방문한 그 반려견을 데리고 온 주인하고 잠시 얘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데리고 온 반려동물 어떤 진료 받았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새끼 날 거라서 지금 새끼가 몇 마리 있는지 엑스레이 한번 찍으러 왔어요.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나왔어요? 엑스레이 2장에 44,000원 정도.
이번 진료비에 대해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뭐 이게 기준점이 어디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병원에서 뭐 필요 없는 검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놀랐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 이 강아지가 이게 관절 탈골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대요. 근데 그게 그 수술 비용이 좀 비싼데 어느 병원에서는 요구하기도 하고 또 아닌 병원에서는 또 체중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준점을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유병재의 연비제력 팁 하나. 연비의 기본은 차량 경량화, 조수석을 없애 무게를 줄여주세요. 근데 여친 생기면 단 아이서티 디젤이라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놀라운 연비에 디젤의 파워까지. 탄생 더 뉴 아이서티. 15일 기준 복합 17.8km.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롯데 자이언츠, 시민의 손으로 부산 자이언츠 되나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을 연구로 하는 프로야구팀이 자이언츠죠. 지금은 롯데가 주인인데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직접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 자이언츠가 되는 건가요? 야구 팬을 중심으로 한 부산 자이언츠 협동조합 설립 추진 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요. 내일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좀 얻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롯데 자이언츠 측의 반응은 뭐 냉담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고 실제로 야구단을 매각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뭐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립 추진 기획단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요. 이어서 야구 전문 해설가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자이언츠 협동조합 설립 추진 기획단의 황규호 실무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롯데 자이언츠 협동조합 설립 추진 기획단 지금 어떤 단체로 설립이 된 건가요? 예, 어떤 단체로 해서 설립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롯데 야구당은 뭐 운영에 이제 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해서 프로 야구단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협동조합 전문가, 경영 분석가, 사회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단체, 뭐 스포츠학교 교수님 등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로부터 이 구단을 사겠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네. 결국은 이제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예. 저희들이 내일 공청회를 여는 데는 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프로 야구단을 운영하자. 네. 예, 이거를 이제 부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팬들에게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협동조합도 운영하고 싶은 그 야구팀은 자이언츠일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아닌가요? 여기 있다 보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아, 답을 애매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 구단 운영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팬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 문제는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작년에도 나왔다시피 감독의 이제 권한 부족으로 해가지고 프론트 지시로 뭐 선수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선수 육성도 기본적으로 안 되고, 지금 뭐 육성해가지고 이제 올라온 선수로 하면은 뭐 이름을 댈 만하면 아는 선수가 뭐 신봉기 선수 한 명 정도뿐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그렇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보면 기준도 없고, 네. 그다음에 뭐 롯데 있다가 뭐 트레이드 돼가고 다른 팀 가면 그쪽에 가면 펄펄 날고 잘하는 거 보면은 구단이 얼마나 운영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가. 네. 그게 좀 안타깝다. 예예. 예, 안타까움에 그 기반을 두고 직접 시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자이언츠를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내일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는 거죠? 예예예. 예. 내일 공청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실 건가요? 예예. 일단 구단 운영에 대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넥센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참 잘 운영되고 있는데 네.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단이나 선수의 상품화도 좀 문제가 있고 이 지역과의 또 일체감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시민이나 팬들의 참여도 부족하고 경영적으로 말입니다. 관중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은요. 예. 그다음에 투명한 이 경영 이런 것도 조금 지적하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해 설립된 그런 이제 프로 야구단을 운영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단 롯데로부터 자이언츠를 가져와야지 된다면은 재무적인 가치를 일단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이 롯데 구단의 재무적인 가치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예, 저희 요 기획단에 이제 공인 회계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이제 작년 매출과 수익성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걸 합쳐본 결과 한 400억 정도를 지금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400억이요? 예, 다른 구단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잡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인수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한 적도 있거든요. 네. KB에서 이제 중재를 봐줘가지고.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기는 이제 가치는 지금 한 4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으는 건 한 900억 정도를 모은다고 들었거든요. 계획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많이 모으시려는 거죠. 예, 예. 자이언츠를 못 사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른 구단을 만들 계획도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3차 공청회를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저희 이제 조합의 설립이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 그 황교 실무팀장님께서는 혹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저는 그냥 인테리어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 인테리어 사업하는 사장님이시고요. 예. 근데 본업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나서시는 이유는 정말 롯데의 진정한 팬이셔서 그런 건가요? 롯데 팬은 아니고 자이언츠 팬입니다. 진짜 롯데가 싫습니다. 아, 예, 제가 실언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공청회 결과도 좀 지켜보겠고요. 어떻게 움직임이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 자이언츠 협동조합 설립 추진 기획단의 황교 실무팀장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민훈기 XTM 야구 해설위원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부산 시민들 뭐 야구에 대한 열정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 일단 뭐 작년과 재작년에 보면 야구 팬 입장한 팬이 83만 명, 77만 명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네. 2011년, 12년 불과 뭐 2, 3년 전만 해도 135만 명이 넘는 최대 관중 동원팀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뭐 450억 가까이 됐지만 그 프로 스포츠 구단 중에서 모기업 지원금을 빼고 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유일한 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익도 있지만 특히 이제 부산의 그 야구 팬들의 그 열정과 관심은 뭐 가히 최고로 꼽히고요. 특히 그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 야구 열기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산이 워낙 야구를 일찍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예전 고교 시절이나 아마야구 시절에도 뛰어난 스타들을 많이 배출했고요. 예. 그래서 구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야구가 아주 뜨거운 도시입니다. 구도, 공구자를 쓰는 건가요? 네네, 야구의 도시라는 의미죠. 예. 근데 그래서 이번에 롯데가 굉장히 부진했더니 뭐 1인 시위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CCTV 사찰 파문 때문이기도 했고 막 삭발 투쟁도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산 시민들이 직접 자이언츠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전에도 있었나요? 그런 시도 자체도 국내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그렇죠.
프로야구에서 뭐 자체적으로 구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시도는 전혀 없었죠. 이런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정말 야구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스페인의 프로축구 구단인 FC 바르셀로나가 바로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축구 같은 경우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런 시도들이 수차례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적도 있는데요. 네. 야구를 보면 미국 메이저리그나 국내 프로야구는 그런 전례가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히로시마가 그 1949년에 2차 대전 해투와 이런 상처를 씻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로 그 프로야구 팀 카프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재정 적자 뭐 계속 하위권 이러면서 힘들게 운영을 하다가 19년 만에 역시 이제 도요그룹의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예. 명목상으로만 시민구단으로 남아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단 자체가 워낙 그 규모가 크잖아요. 시민들이 사기에는요. 지금 롯데 구단의 가치는 그 위원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 포브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매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치를 구단 가치 롯데 야구단의 가치 평가가 작년 말 현재 85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구단 중에 4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선수 연봉, 팀 순위, 시장 가치, 경기장 가치, 방송 횟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세분화된 평가 기준으로 나온 것인데 롯데가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1위를 지켰고요. 네. 작년에는 4위지만 뭐 850억이 넘는 가치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산 자이언츠 시민들이 운영하겠다는 협동조합 설립 추진 기획단에서 보고 있는 400억과는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포브스라는 그 매거진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절대 가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프로야구단을 운영을 하는 데에는 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운영 노하우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게 영화가 머니볼 이런 데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정말 철저한 경제 논리에 따라서 가야지 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민들의 손에 넘어가도 시민들이 진짜 운영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롯데가 지금 뭐 좀 못한다고 지적은 받지만 경영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구단 일단 그 운영하는데 연 평균 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제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프로스포츠 중에 프로야구가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뭐 팀 연봉, 선수 연봉 위에도 여러 가지 뭐 그 홍보나 운영 마케팅 인원도 40-50명이 필요하고 또 보면 한 달 이상 전지 훈련을 해외로 나가고요. 그 구단이. 그리고 또 원정 경기가 1년의 절반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72경기 원정 경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스포츠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시민구단이 된다면 시민구단이 성적을 내고 팬을 먼저 운영하는 그런 그 생각하는 운영을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매년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그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된다면 결국은 좋은 선수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 팬들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 열기나 이런 면에서는 뭐 더 이상 그 부산 이상 다른 도시가 없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가 많고요. 그리고 뭐 이 뜨거운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롯데자이언츠의 구입보다는 또 다른 구단의 영입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구단의 영입이라는 것은 부산을 연고로 하는 또 다른 프로야구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인가요? 부산 야구 팬들의 열정이라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3팀이 있는데 그중에 한 팀이 이제 운영이나 뭐 운동장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팀에 관심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롯데 구단은 팔 생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관계부처나 연구소 등에서 매년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롯데자이언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 연에 따라 다르지만 2,500억 원에서 3,500억 원 사이로 평가가 되어서 10개 구단 중에서 항상 거의
가장 높거든요. 네. 이런 구단을 롯데에서 내놓을 이유가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롯데자이언츠는 이 부산 팬들의 분노와 불만을 정말 잘 파악하고 인식을 해서 진정성 있는 그 부산 팬을 위한 팀 운영을 앞으로 해나가야지 않으면 계속해서 팬이 줄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롯데자이언츠 그 부산의 구도에 여기가 뜨거워도 야구 팬이 실패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팬심을 떠나서는 구단도 성공할 수가 없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훈기 XTM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이 마케팅은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하느냐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 마케팅에 당연히 요즘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신혜 부장 전화 연결해서요. 빅데이터 마케팅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빅데이터 마케팅,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일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빅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인터넷이나 이제 모바일 기기 같은 것들이 이용이 이제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심,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풍부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사나 그리고 선호도, 소비 패턴 이런 걸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마케팅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맞춤형으로 추천이나 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마케팅 전략과의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기존에는 이제 마케팅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제 중점을 두고 광범위하게 그냥 홍보 중심으로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했다면요. 빅데이터 마케팅은 이제 고객의 요구하고 취향에 이제 초점을 두고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하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에는 마케팅을 할 때 기업이 갖고 있는 그냥 내부 데이터 중심으로 어떤 게 많이 팔리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그냥 내부 데이터 중심으로만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한다면 상품이나 서비스, 기업 이미지에 대한 평판 분석 이 정도로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요. 빅데이터 마케팅은 이제는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도 활용하고 소셜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활용해서 더욱 풍부하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좀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 그 빅데이터 마케팅 선두주자가 세계 최고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인데요. 아마 아마존에 이제 처음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기본적인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몇 가지를 이제 클릭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과 관련된 상품으로 홈페이지가 갑자기 자동으로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품을 추천을 합니다. 전 좀 무섭더라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바로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마존은 실시간으로 고객이 구매한 상품하고 검색하는 정보를 유사한 구매자 패턴하고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확도 높게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폰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약 그 매출의 35%가 이런 빅데이터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익의 10%를 이 추천 시스템에 계속 반영을 해서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조금 아까 야구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스포츠에도 빅데이터 마케팅이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 미국 야구 구단 뉴욕 매츠는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 구단에 대한 팬들의 성향, 선호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새로운 팬층을 발굴하고 온라인 사이트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게 공개 포럼을 하는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빅데이터가 안 쓰이는 데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예,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조금씩 빅데이터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카드사에서 빅데이터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 고객이 선호하는 인기 가맹점을 예측하고 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거나 쿠폰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구매 이력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최근에는 구매 내역하고 함께 그 웹상에서 아까 그 아마존하고 비슷하게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조회하는 것 그리고 이동 경로 그다음에 웹 로그 이력 이런 걸 가지고 관심 고객군을 도출해서 마케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홈쇼핑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추고 어떤 상품일 때 어떤 상품을 많이 사는지 상품과 상품, 상품과 고객 관계의 연관 관계를 찾아내서 고객한테 필요한 제품을 노출을 시키고요. 이런 걸 통해서 기존 추천 방식보다 약 1.7배 높은 방문자 수하고 판매액을 올렸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 전국 매장의 뭐 구매 이력, 방문 빈도, 그다음에 지역별 매출 정보를 분석해서 그다음에 그 상권을 입지를 8개로 구분하고 그 입지 유형에 따라서 제품 구비하고 마케팅을 하는 등을 해서 8% 이상의 매출을 상승한 효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빅데이터 마케팅을 하면은 일단 고객을 많이 모아서 구매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면 되나요? 예, 그 빅데이터 마케팅은 이제 예전과 같이 그냥 단방향적인 홍보가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고객에게 피드백을 주는 이제 인터랙티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소비자 행태를 파악하고 정교하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대중의 시각으로 전문가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좀 잡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잖아요. 근데 아까 저도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감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는 그 사이트 좀 안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마케팅을 할 때 먼저 이 사용자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면서 이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뭐 판매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마케팅이었다면 빅데이터 마케팅은 고객의 마음을 얻어서 나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도록 주력하고 이게 스팸성 광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고객들은 IT 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고객들이 스마트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한 고객들하고 같이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좀 접촉할 수 있는 채널도 늘리고 쌍방향 소통도 하고 상품이 아닌 이제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 마케팅의 좀 그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방향적으로 우리 물건을 좀 사라라는 식의 그런 마케팅은 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좀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까 예를 좀 들어주시기는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좀 사례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내부 데이터하고 그런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례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이제 제과점이 있습니다. 제과점 같은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은 이제 날씨하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와의 상관관계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5년간의 날씨 정보 그리고 10억 건 이상의 상품 판매를 분석해서 날씨에 따라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지를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해서 네. 매출을 30%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고 관리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필요한 물건들을 그때그때 날씨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면 되니까. 네, 빅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시흥 105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05신도시 호반데르디움 3차. 2월 초 오픈 예정.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정부에서는 계속 집 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유만 된다면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근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1%대 초저금리의 모기지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은 공유한다는 상품인데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됩니다. 저희 생생경제도 몇 차례 짚어봤는데 강남의 일부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도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연결해서요, 직접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자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